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부터 우연히 환경운동을 하게 됐고요. 뭐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때 여행을 갔다가 네팔에서 히말라야를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갖고 죽기 직전에 네팔 나무꾼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모임에 가서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네팔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오신 노동자분들께 한국어 가르쳐 드리고 산재당하면 같이 싸워드리고 임금체불 당하면 같이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갖고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뭐 생태공동체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제 환경운동을 하게 됐고요. 뒤에도 지금 사진이 있지만 20년 전에 삼보일배 했을 때 저는 이제 복학생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수경 스님이랑 그때 김경일 교무님 원불교회, 그다음에 문교현 신부님, 그리고 기독교회 이윤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고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정부에도 잠깐 일했었고 유엔에 가서도 일했었고 국회에서도 일했었고 싱크탱크에서도 일했었고요. 지금은 그린피스에서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양반이 뭘 좀 아나 싶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경험하고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원래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저런 걸로 막 제가 모두 해봤어요 농담이고요. 예, 저는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에서 왔고요. 그린피스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971년도에 만들어진 국제 환경단체고요. 저희가 5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홍콩, 베이징, 대만, 타이베이, 그 다음에 한국 서울, 일본의 도쿄 이렇게 5군데가 동아시아 지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후위기랑 탄소 중립이 도대체 뭐지? 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회 물론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국가는 전혀 의미가 없죠. 환경 문제에서.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으니까. 기후위기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불교적 교리에서도 사실 국가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내 국적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데 그럼 한국이 이 기후위기에 가지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산업계가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사실 형이 사학적인 얘기들은 되게 복잡하지만 형이 하학적인 실생활에서의 문제로 왔을 때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평소 제 강의 때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은 불교계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뒤에 좀 시간을 남겨서 평소에 제가 좀 가지고 있던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선생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 올해도 이상기후는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활동가분들과 함께 지금 이 내리는 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냐 아니냐 사실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쉽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폭우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상기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강도, 두 번째는 빈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센 이상기후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이나 폭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거 무조건 다 기후변화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분석을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도 뭐 장마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장마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고 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올해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좀 보면은 캐나다에서 4월 말 5월 초부터 산불이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안 꺼졌어요. 정말 너무나 넓은 면적이 지금 불타고 있고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보통 산지가 한 60% 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산지가 한 600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면적이 한 400만 헥타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산림 면적의 3분의 2가 산불로 소실됐다고 볼 수 있죠.
산불은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길어지고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또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2023년 올해 4월이랑 5월에 동남아 날씨가 정말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어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일 많이 여행 가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체감 온도예요. 실제 온도보다는 더 피부로 와닿는 체감 온도라서 실제 온도는 이거보다 낮았겠지만 체감 온도가 하노이가 46도, 캄보디아 프놈펜이 42도, 미얀마도 43도, 라오스의 비엔티엔도 46도, 방콕도 44도, 쿠알라룸푸르도 40도. 엄청나게 더운 폭염을 4월에 보내고 있었죠.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의 영향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2019년인가 18년에 시베리아에서 한번 폭염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 35도? 시베리아 하면 사실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뭔가 설원을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폭염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2018년인가 19년에 한번 폭염이 와서 그 당시에 예전에 탄저균으로 죽었던 순록들 사체가 얼음 속에 있다가 얼음이 땅이 얼어있는 동토층인데 이게 녹으면서 순록 사체에 있던 탄저균이 다시 나와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시베리아에 폭염이 왔어요. 거의 40도까지, 39.7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곳이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인데 영구 동토층 거의 1년의 대부분을 얼어 있어야 되는 곳들인데 녹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땅 속에 있는 메탄이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그럼 메탄은 우리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25배, 30배 더 온실 효과가 큰 기체예요. 그러면 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안에 메탄이 나오면은 기후위기는 또 가속화될 거고, 가속화되면 온도는 더 오를 거고, 그러면 영구동토층은 더 녹을 거고, 그 다음에 얼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들은 빛이 와서 반사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빙하가 줄어들고 얼음으로 쌓인 것들이 줄어들면 빛이 더 그 지표면에 흡수된단 말이죠. 그럼 지구 평균 온도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얼음은 더 녹을 거고,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20년에 호주 산불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시 거의 6개월 동안 진행됐거든요. 이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10억 마리. 10억 마리가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됐거든요. 부산까지 합치면 한 30억? 뭐 이렇게 추정치도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서유럽.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기후 불평등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렇죠? 선진국에서 뭘 쓰기 시작했죠? 석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대표적인 화석연료죠. 이걸 쓰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이 다 내뿜었는데, 기후변화가 적도 인근의 더운 나라일수록, 원래 건조기후인 나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있는 중위도에 위치한 국가로서 우리도 여름이 있지만 우리가 뭐 적도 인근 국가처럼 여름이 더운 상태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이미 적도 인근에서 매우 더운 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인과관계가 있진 않지만 보통 이런 적도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좀 더딘 국가들, 반대로 얘기하면 기후변화의 책임은 적었던 국가들이 피해는 더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잘 산다는 서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은 피해가 없냐? 아니죠. 똑같이 피해를 입어요. 서유럽도 2021년에 피해를 입었었고, 폭우로. 보이시는 거는 미국 텍사스에서 한파가 와서 바다거북 3,000마리가 기절을 했어요. 바다가 너무 추워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출해 와갖고 체육관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깨나길 기다리는 사진이에요.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인 거죠, 사실. 바다에 잘 살고 있는 거북이 추워서 기절을 해갖고 둥둥 떠 있는 거를 사람들이 구해다가 살리려고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에서도 2021년에 폭염 및 산불이 있었고, 이 사진은 나중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여드릴 건데 되게 유명했던 사진이에요. 폭염으로 인한 산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민의 절규인 거죠. 작년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있었거든요. 국토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한 4, 5개월 동안 또 지속됐죠.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고 거의 뭐 성경에 나올 법한 재난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기후 행동가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집에 불이 나는 상황처럼 행동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일단 안전하게 대피가 우선이잖아요. 특히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먼저 대피시키고 집에 불이 났는데 뭐 시간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장롱 열고 막 귀중품 꺼내고 막 노트북 챙기고 막 중요한 서류 챙길 시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는 말 그대로 불이 났는데 일단 사람들이 한동안은 수십 년 동안 저 불이 맞아? 이게 지금 정말 내가 느끼는 따뜻함이 진짜 따뜻함이야? 불이 맞아? 이런 걸로 한동안 오래 싸웠고 그 다음에 이 불에 지금 불 났으면 당장 불을 끄고 대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다. 저 불 안 꺼도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야 네가 먼저 꺼. 아니야 네가 먼저 꺼. 아니야 네가 먼저 꺼. 기업이 먼저 꺼. 선진국이 먼저 꺼. 등등으로 싸우다가 지금 30년을 낭비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한 지 인류가 시작한 게 1992년이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저는 사실 그 30년을 거의 대부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활동가로서 지켜봤으니까 사실 조금 갈수록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좀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30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과연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이, 앞으로 20년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레타 툰베리가 더 클라이밋 북이라고 하는 더 기후책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저도 지금 주문해놓고 내일 받기로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교과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알아봤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지난 한 5, 6년 동안을 되짚어 보면 2018년도가 제일 더웠잖아요. 기억하시죠? 2018년도에 서울 기온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갔었고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죠. 그리고 횡성이 그때 41.3도를 찍었죠. 공식 기록으로. 우리 지금까지도 역대 최악의 폭염에는 2018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2018년도에 폭염이 왔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 왔었죠. 중부지방에 55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장 기록을 2020년에 세웠죠. 그리고 2021년 건너뛰고 사실 2021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2021년에 한국에서 기상관측 시작한 이후로 태풍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근데 뭐 매미라든가 뭐 이런 엄청난 센 태풍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은 해는 아니에요.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 횟수로 보면 2021년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2021년 겨울은 역대 2번째인가 3번째로 더웠어요. 근데 그런 건 잘 기억 안 나죠, 사실. 겨울에 더웠던 건 좋잖아요. 겨울에 안 춥고 더우면. 그리고 뭐 산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폭우가 내리는 것도 아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2021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2022년에 역대 최장 산불이 있었죠. 또 2022년 여름에 뭐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폭우 내렸죠. 기억나시죠? 이분 역삼룡 용자였나? 무슨 나중에 이분이 이찬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저는 2022년 폭우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 침수된 곳들 중에서 특히나 반지하에 살다가 가족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은 홍수가 나는 지역들은 사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싸잖아요. 거기에서 또 거기다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계층들인데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동시에 또 강남역에 수많은 비싼 차들이 수천 대가 또 침수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살면서 내가 아파트 고층 살고 차도 굴리고 하니까 더우면 에어컨 빼고 뭐 차에 있고 뭐 내가 상습 충수지역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몸을 써서 일하는 직업도 아니고 나는 기후위기로부터 괜찮을 거야라는 사람들이 또 큰 코 닥쳤던 해이기도 하고 되게 또 아이러니했던 거는 저 때 포스코가 공장이 침수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온 기업이 포스코죠. 근데 포스코가 거의 1조 원 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불평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겪었던 경험이기도 해요. 2022년 8월은. 그리고 올해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작년부터 올 초까지 전라도 지역에 가뭄이 있었던 거는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사실 서울이랑 경기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전라도에 사신 분들은 정말 너무 크게 체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기후위기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가뭄을 제일 큰 이슈로 들어요. 사실 물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물이 그렇게 부족한다는 걸 직접 느끼고 나면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올해도 봄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5월 강수량도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 너무 따뜻했던 거죠, 봄이. 그리고 올해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만사원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사실. 꽃샘추위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기온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걸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기후라는 거는 긴 기간의 날씨거든요. 그럼 이 기후라는 거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제 109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은 여름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여름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예전엔 98일이었어요. 근데 100년 동안에 20일이 증가한 거예요, 여름이. 이미. 이거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그리고 겨울은 보라색이거든요. 109일이었는데 87일로 거의 20일이 줄어들었죠.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한 4, 50년 뒤에는 추가적으로 여름이 20일 정도 더 길어져요. 그러면 지금 118일이 120일 정도 되는데 한 140일, 150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이 여름이 되는 거죠. 사실 봄, 가을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은 증가했는데 연간 강수량은 강수 일수는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장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심 있었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산업혁명이 1750년도 18세기 중반이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한 1도 정도 올랐다고 얘기해요. 가장 최근의 과학적 보고서를 보면 1.09도? 그럼 한 1.1도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 평균이잖아요. 우리는 중위도 지방이니까 더 올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평균 기온이 최근 30년, 요때 최근 30년의 평균 기온이 과거 30년보다 한 1.6도 올랐으니까 사실 1912년부터 계산한 거니까 한 1750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우리나라는 2도 이상 오른 상태인 거죠. 평균 기온이.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평균인 건데 양극단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체감하고 제가 예전에 저는 집이 대전인데 전에 대천, 변산 여기 사셨던 연세 많으신 분이랑 술을 먹다가 그분이 겨울철에 서해 바닷가에서 얼음을 타고 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매가 오셨나? 이런 느낌. 근데 쳐다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서해 바다도 물론 바다 전체가 얼은 건 아닌데 얼어서 거대한 얼음덩이가 떠다니면은 동네 아이들이 나가서 그 얼음 위에 타고 장대로 그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건 맞죠. 겨울의 평균 기온은 계속 따뜻해지고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한파가 오는 거는 또 이상기후로 더 와요. 왜냐면 그 북극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기온차가 적어지다 보니까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바람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한파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트모 대통령 계실 때 아니 그건 기후위기라고 난리는데 겨울이 왜 이렇게 더워? 뭔 기후위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 했는데 겨울이 추운 이유는 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라는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붕괴되는 것들이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기후 시스템 자체가 되게 복잡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나중에 정말로 줄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불교 환경연대고 저도 환경단체라는 그린피스에 오고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기후위기는 전통적인 환경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어요. 전통적인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뭐 울창한 숲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좀 끌어올리는 물론 1972년에 로마클럽의 성장한계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과연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물질주의 중심의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들은 과거부터 있어 왔죠. 그러니까 사실 환경 문제는 그런 지구 생태계가 갖고 있는 한계 용량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환경 문제가 항상 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그 범주를 저는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 이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주거의 문제고 식량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여전히 환경 문제로 다루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래도 참 이 표가 기후위기의 정말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영국의 그 왕립과학원인 채텀하우스에서 2021년에 나온 보고서에 나온 부분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나 영향이나 그게 어떻게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거를 나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볼 수가 있죠. 일단 가뭄 패턴이 변화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2040년에는 전 세계에 거의 7억 명이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거고 특히 농업 부분에서 가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2040년에는 농지의 32%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거고 그 얘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물론 제가 대학 때 전공한 게 농업경제학이에요. 그리고 20년 전부터 사실 우리나라 시민단체 특히나 농민단체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식량이 무기화될 것이다. 식량이 무기화될 것이다. 식량 자급률 낮은 거 진짜 문제다.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 돈이 있는데 식량이 무기화돼서 우리가 정말 쌀을 살 수 없고 야채를 살 수 없고 어떤 뭐 단백질원을 살 수 없었던 미중유의 큰 사건은 솔직히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급률 낮아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사오고 수입하고 뭐 옆에 중국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들이 생산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래서 정말 뭐 식량 위기가 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후위기로 정말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식량 위기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정말 크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 쪽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실 시리아 내전도 식량과 관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역 관련된 보호주의도 커지고 있지만 한동안은 막 세계화라고 해서 정말 돈만 있고 원하기만 하면은 모든 물자와 서비스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글로벌한 세계로 갈 거야 이 개념이 되게 컸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보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식량도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하에서는 충분히 무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가고 있죠. 거기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들의 정말 심각한 가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같은 국가는 되게 취약하죠. 예. 그리고 뭐 폭염이라든가 폭풍, 뭐 산불, 홍수 등등등의 위험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물도 부족해지고 흉작이 되고 폭염으로 야외작업 불가하고 우리나라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직업군들을 한번 환경자체평가연구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기, 수도, 가스 검침원들 두 번째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민분들 그래서 한 단체에서 기업살인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 NGO 단체에서 매달 산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그 리스트를 알려주시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제가 한때 거기 보면서 이 중에서 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없나 봤더니 정말로 전기수도 깜침원분들, 농민분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또 농촌 현장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폭염으로 사망하시는 케이스들이 실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이웃들 중에 취약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건강 상태로 취약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에도 피해를 줘요. 그리고 당연히 서민들의 삶에도 피해를 주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다 보니까 사회 불안약이 되고 보건위기는 우리가 코로나로 겪어봤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랑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인간과의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접촉이 많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그 수인성 질병이라고 해서 동물로부터의 감염병이 더 전파될 수도 있고요. 실업빈곤도 늘어날 거고 사람이 실제 사망을 하고 식량위기 발생할 수 있고 GDP 손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주는 이미 시작됐고요.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 과연 국가 시스템이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실패까지 가버리면 어느 순간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사회 혼란으로 번지겠죠. 그러다 보면 국지적인 무력 분쟁이나 국가 간의 무력 분쟁도 충분히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고 시장도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무역이 감소하고 전 세계가 보호주의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기후위기의 큰 그림을 봐야 되면은 저는 이 지금까지 접근 중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후위기를 올바르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프린트 하실 줄 알았으면 사진이나 이런 거 최대한 많이 뺐을 텐데 일단 프린트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 슬라이드는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기후위기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기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했죠. 사실 주거권이라든가 식량권이라든가 생존권이라든가 물을 마셔야 되는 권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기후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난 말고도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느끼는 피해도 있겠지만 재난이 발생된 상황에서는 가장 또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도 취약계층이에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들 대피하기가 훨씬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뭐 강당이라든가 어디 초등학교를 빌려서 임시주거시설에 있는다 하더라도 노약자들이라든가 원래 기저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든가 더 피해를 많이 받겠죠. 성소수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당 같은 데는 학교에 모아놨을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같은 분위기에서 성소수자분들 따로 공간을 주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상태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에 주는 지원 같은 경우에 또 소외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취약계층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인권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기후 문제가 아까 제가 1992년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도에 유엔 첫 번째 환경회의가 열려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때는 선진국도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을 해갖고 여러 가지 생산들 많이 하면서 오염도 많이 분출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따이 병이라든가 미나마타 병이라든가 런던 스모그라든가 이런 등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 이거 전 세계 기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하자고 한 거죠. 7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나 개도국 입장에서 야, 우리는 지금 발전도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환경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 수상이 빈곤이 가장 최악의 형태의 환경오염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되게 와닿는 말이죠, 사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조금 사람이 삶의 질이 올라가야 어느 정도 먹고 살면서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교육도 받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챙기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71년도에 그렇게 회의하자고 하니까 개도국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환경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그때는 거기에 원래 유엔 인간 환경회의였거든요. 근데 이 회의 이름이 바뀌어요.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환경 얘기하는데 개도국들은 우리는 발전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동시에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얘기하겠다. 그럼 개도국 입장에서는 세 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니네가 우리 식민지하고 그동안 우리 수탈하고 했으니까 최소한 환경 같이 지키려고 하면 세 가지는 해줘. 첫 번째가 재정 지원, 두 번째가 기술 지원, 세 번째가 역량 강화. 뭐 국가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진국들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지원해줄게 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옛날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92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그 부시 정부 시절인데 그때 그 정부에서 92년도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 가서 명언을 남겼어요. 요즘은 외교관들이 대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뒤에서는 더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겉으로는 되게 번지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외교관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인의 생활 양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환경 지키자고 하는데 니네 미국인 1인당 쓰는 에너지라든가 소비 양식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한 200~300명 쓰는 거랑 똑같은데 전 세계 환경 다 지키려면 니네 소비도 좀 줄이고 에너지도 아껴 쓰고 과소비도 좀 줄이고 수탈도 좀 줄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린 그런 거 협상 못해. 그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때부터 계속 시작이 됐는데 92년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세 가지 환경협약이 탄생해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세 가지 새쌍둥이 협약이 탄생해서 그때부터 기후위기 문제가 전 세계 아젠다로 떠오른 거죠. 그 얘기는 과학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아젠다로, 전 세계 의제로 받아들여진 게 92년이라는 거죠. 근데 올해 몇 년이에요? 2023년이잖아요. 30년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과학적으로 명확했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온실가스는 늘어왔어요. 줄지 않고. 그러니까 30년을 실패를 한 거죠, 그 시스템이. 그러다가 그 교토의정서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교토의정서가 1997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 국가들이 몇 개예요? 대충 한 200개 돼요. 그럼 200개 국가들 중에서 주로 유럽, 북미 국가들, 거기다가 한 일본 정도 껴주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온실가스 다 배출했으니 니네 먼저 줄여. 개도국은 일단 발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못 줄여.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 니네가 먼저 줄여. 이거를 97년도에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때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갔을까요? 개도국에 들어갔을까요? 92년도니까. 우리가 IMF 터지기 전에 OECD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들어간 연도가 96년이죠. 그리고 막 우리 선진국이야 잔치하다가 97년도에 IMF 때려 맞으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다가 이제 2000년도에 다시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97년도에 교토의정서 만들어졌지만 체계는 92년도에 만들어진 체계를 따랐어요. 92년도에 한국은 개도국 마지막에 턱걸이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우리는 줄일 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등등은 의무적으로 줄여야 될 때 우리는 신나게 늘렸죠. 그때 당시에 한국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분들의 전략은 구석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기였어요. 왜냐면 유럽이랑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랑 아프리카 국가들 싸울 때 우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됐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토의정서도 결국에 나중에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파행으로 가요. 그럼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선진국 먼저 줄여, 쉽게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그럼 2012년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12년부터 어떻게 할지를 2007년에 정하기로 했거든요. 코펜하겐에서, 덴마크에. 근데 그 코펜하겐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계속 기후변화 협약이 표류하다가 결국 2015년에 프랑스 파리 회의 와서야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일 때 오케이,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줄이자 이제. 근데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당 갖고 맨날 싸우니까 그럼 할당하지 말고 각자 국가들이 알아서 우리 얼마큼 줄이겠습니다를 정해라. 그러면 그거를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만든 게 2015년 파리 협정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목표를 잡을까 하다가 제가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가 1.1도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1도 올랐는데도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온도 상승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다기보다는 온실가스를 한번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 수십 년간 영향을 미쳐요. 그 얘기는 오늘 당장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이 모든 온실가스,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지 않고 공기 중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난 3, 40년 동안 내보낸 애들이 계속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온도는 계속 올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멈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만큼 내뿜었더니 얼만큼 온도가 올랐다는 걸 과학적으로 아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지구 온도가 얼마 이상 오르면 진짜 우리가 감당 못할 재앙이 오겠다라는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2도 이상 오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 대비했을 때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안 되겠다. 2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과학자들은 2도도 위험해. 1.5도로 해야 돼. 그래서 박터지게 싸우다가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2도로 유지하면서 1.5도까지 노력해보자. 2015년도에. 그럼 이 당시에도 이미 1도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온도가 0.5도랑 1도인 거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2015년에.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니들 목표를 내 했는데 일찍 내는 애들, 안 낸 애들, 개판으로 낸 애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나중에 냈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도 이제 충분치 않게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때 유엔 차원에서는 그러면 과학자들한테 도대체 2도 갔을 때랑 1.5도 갔을 때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봐 라는 과제를 과학자들한테 줬어요. 그 결과를 3년 뒤인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해요. 우리나라 송도에서 이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도로 갔을 때랑 1.5도로 갔을 때랑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2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예를 들면 중위도 지역의 폭염일 평균 온도가 4도가 올라요. 우리 지금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은 25도 이상의 날씨가 뭐 며칠 동안 계속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폭염일에 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대충 한 30도 좀 넘고 좀 심하다 싶으면 한 35도, 36도 하잖아요. 근데 폭염일에 평균 기온으로 하면은 20도 후반이라든가 30도 초반이 되겠죠? 그게 4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평균 기온이 그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최고 기온은 우리가 보통 겪었던 35도, 36도 이런 것들이 40도, 41도, 42도 된다는 얘기예요. 2도로만 가도. 근데 1.5도로 갈 경우에는 3도. 에이 뭐 1도 차이 뭐 그거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평균 온도가 3도랑 4도, 1도 차이 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뭐 물 부족 인구라든가 뭐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이라든가 되게 충격적인 수치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수치였어요. 산호라는 거는 바다에 뭐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해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되게 아름다운 바다 생태계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들이 알을 까고 거기가 수상 생태계의 근간이 되죠. 근데 산호는 바다의 산성도에 민감해요. 바다의 온도에도 민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랑 천연가스를 열심히 떼갖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 이산화탄소가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전 세계 육지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바다에도 공기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는단 말이죠. 그럼 바다에 이산화탄소 그 탄소가 녹으니까 바다의 산성도, 우리 리트머스 종이로 시험하는 그 pH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겠죠. 그럼 바다는 점점 바다 온도도 올라가면서 부피도 온도가 오르니까 팽창하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특정 온도를 넘어서고 특정 산성도를 넘어서면 산호가 폐사해버려요. 점차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특정 산성도를 넘어서고 온도가 넘어서면 정말 굴락이 그냥 폐사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1.5도가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 1.5도로 가도 산호초가 70에서 90%가 멸종이라는 거예요. 2도로 가면 99%. 저는 이 수치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베스트로 가도 70에서 90%가 멸종된다고? 그럼 수상 생태계가 붕괴될 텐데? 거기다가 2도로 가게 되면 그냥 아예 전멸이네? 과연 수상 생태계가 저렇게 전멸되면 인간은 살 수 있을까? 물론 제 주변에는 과학을 너무 믿어갖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뭐 판도라처럼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90억이 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한 100억 정도 벌 자신 없다 그러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행성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난 되게 충격적인 수치죠.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공포심에 빠지도록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과학은 딱 아는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도 너무나 높은 위험인 거죠. 2도로 가도. 2도로 가게 되면 여름철에는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잖아요. 겨울엔 더 늘어나고. 근데 여름철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빈도가 2도로 갔을 때는 10년에 한 번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태양광선이 와서 지구의 땅에도 흡수되고 반사해 되는 거를 공기 중에서 잡아주는 게 온실가스인데, 공기 중에서 잡아주는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니까 많이 잡아주게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온실가스가 없으면 인간은 못 살죠. 지구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과학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사실이 나왔을 때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야 되고 언론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의 지금 기후변화 담당 부서들이 최근 웬만한 언론들에 다 생기고 기후변화 보도도 많아졌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문제다. 저출산율, 그 다음에 뭐 남녀 갈등, 뭐 취업난, 뭐 부동산, 이런 건 진짜 맨날 듣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안 듣잖아요. 근데 지금 뭐 취업난이나 뭐 고령화 등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앞으로 이만큼 배출하면 1.5도 오를 거야, 이만큼 배출하면 2도 오를 거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탄소 예산이라 그래요. 예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 정부 예산 같지만 내가 앞으로 얼만큼 배출하면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거야, 2도 오를 거야 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이 예산을 최대한 나눠서 배출하면서 쓰면서 많이들 줄여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인류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뿜는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초당 1337톤 정도를 내뿜고 있어요. 그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면은 이 1.5도에 도달하는 이 예산이 얼마 만에 소진되느냐? 6년 만에 소진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근데 이거 반으로 줄이면 얼마 걸리겠어요? 12년. 4분의 1로 줄이면 24년. 1.5도 포기하고 2도로 가면은 또 한 20몇 년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왔는데 이게 이 시계가 계속 바뀌는 게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6년 남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년 몇 개월 이런 자료로 강의하고 다녔는데 저도 오늘 보면서 와, 좀 있으면 6년도 깨지겠네? 한 17일 지나면?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줄여야 돼요, 지금. 1초에 1337톤 내보내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6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아, 복잡해 보니까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인 건데 지금 우리가 1.5도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1.1도 올랐고 나머지 요만큼 오르는데 안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각 국가들이 그래 그럼 우리 1.5도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줄일 거야. 우리는 이만큼 줄일 거야. 다 제출했거든요. 한국은 참고로 2030년까지 우리가 역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었던 연도가 2018년이에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 줄이겠다는 게 저희 목표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책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예요. 근데 국가들이 다 이렇게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핑계 많죠. 한국도 야 지금까지 우리가 못 줄였는데 이제 좀 열심히 줄이려고 하니까 줄이는 게 좀 힘들고 우리 같은 산업 선진국이 그렇게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국토도 적고 사람 많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다가 기혈도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경제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줄여 하면서 이제 그 목표 수치를 낮춘 거죠. 근데 다른 나라라고 그런 핑계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들을 다 합쳐보니까 1.5도 상승에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를 다 합치면은 2.4도. 그리고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만큼의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0% 감축, 그럼 40% 감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책 반영하면 지금 2.7도. 근데 이것도 66% 확률이에요. 제가 아까 복잡하다고 넘어간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탄소 예산을 계산하는데 확률이 있어요. 1.5도까지 막으려면 앞으로 4천억 톤 정도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4천억 톤 안으로 막으면은 1.5도가 될 것이다. 몇 프로의 확률로? 67% 확률로. 그 얘기는 3분의 1의 확률은 4천억 톤 안으로 막아도 안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률을 높이잖아요. 83%로. 그럼 4천억 톤이 아니라 3천억 톤 남았어요. 그럼 아까 제가 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6년도 아닌 거예요. 근데 67%면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할 때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 돌아가실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뛰시겠어요? 67%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83%도 잘 안 뛸 것 같아요. 99%면은 뛰어볼만 할 것 같은데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확률이라서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도가 아니라 사실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라 저게 한 3도라고 보시면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1.5도 목표랑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해져갖고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뭔가 죄책감이 드는데 사실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가면은 저도 과학계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말씀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톤다운해서 말씀드려요. 과학계가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에이 끝났네. 인생 뭐 즐겨야지 뭐 되겠나. 아니면 또 다른 부류는 그래 이렇게 하고 망해야 돼 인간이 망해야 이제 생명들이 살고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부류. 세 번째는 아우 골 아파 신경 안 쓸래. 보통 이 세 부류로 나눠져요. 끝났네 우리 안 될 거야 아마. 두 번째 에휴 그래 이렇게 한번 인간이 망해봐 정신 차리지. 세 번째는 몰라 교육에 신경 안 써. 저도 가끔은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들내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이 교육의 문제가 미래 세대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90세 시대잖아요, 요즘. 우리 세대 문제예요. 사실 저도 앞으로 한 4, 50년은 더 살 거, 50년 힘들고 한 40년 더 살 것 같은데 3, 40년? 우리 세대 문제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막 미래 세대 걱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래도 기후 괜찮은데 미래 아니에요, 우리 세대 문제예요. 근데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더 심각하죠. 와, 그냥 뭐 나중에 니들은 스키 타기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겨울에 눈 없어져 갖고 스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제주도 가서 이제 바나나 많이 먹겠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도식이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경제위기, 식량위기, 물부족, 내전, 그 다음에 그럼 취업난은 더 힘들어지고 지금도 힘든데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이라도 좀 그래도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최대한 놀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거든요. 이분이 무슨 전 세계 좌파연합 총장도 아니고 원래 유엔 사무총장 자리는 이렇게 센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엔이라는 거는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국제정부. 사실 국제정부라고 하지만 힘은 없죠. 돈 많이 내는 나라들이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돈 많이 내는 나라들과 돈 많이 안 내면서 그래도 전 세계 일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이 서로 최대한 좀 온건하게 사무총장도 하고 아젠다도 온건하다 보니까 이런 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사무총장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 상황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거냐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린피스도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울까 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러고 있다니까. 그만큼 상황이 되게 심각한. 그래서 올해도 9월에 전 세계 국가들이 원래 매년 9월에 뉴욕에 모여서 그 유엔 총회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행진이라든가 기후 스트라이크들이 파업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도 9월에 전 세계 국가들 다시 모아놓고 클라이밋 앰비션 서밋, 그러니까 기후 목표를 확 끌어올리는 정상회의 다시 하자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을 좀 요약해보면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1.1도 올랐다.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즉 추가적인 상승을 0.4도 이내로 막아야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 세기 말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번 세기 중반,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동기중으로 내보내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0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나머지 마지막에 남는 조그마한 것들은 흡수를 시키거나 어디 저장을 시키거나 나무를 더 심어서 흡수를 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2050년에는 더 이상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내보내지 말자. 2050년까지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한 10년 안에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현재 2.7도, 거의 3도 상승 시나리오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탈출해서 기후위기 막으려고 하면은 한 번도 인류가 해본 적 없는 시급하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린피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과학자들 보고서에 써 있어요, 저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먼저 내뿜는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은 많이 내뿜고 못 사는 국가들은 적게 내뿜는데 또 이게 경제 수준 말고 인구도 관계가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 전 세계 인구 최대 찍었는데 인도 인구가 한 13억? 14억 정도 되나요? 그 인도에서 내뿜는 거랑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내뿜는 거랑은 총량에서 차이도 있을 거고 1인당으로 보면 또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관건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0톤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데 누가 줄일 거냐, 누가 더 많이 줄일 거냐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과거에 많이 내뿜는 애들이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니네, 일본, 뭐 영국, 독일, 캐나다 니네가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들은 야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배출 많은데 지금 전 세계 배출 1위국이 어디죠?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아니에요, 미국. 예, 중국이 진작에 제꼈어요. 총량에서. 잽도 안 되게 중국이 많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줄이는 거 맞는데 야 중국 니네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인도도 줄이고. 그러면 어떤 나라들은 동유럽 국가들 야 과거에 우리가 많이 배출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 경제 그렇게 많이 발전 못했는데 한국, 일본 특히 니네 한국 동유럽보다 지금 잘 살고 BTS에 지금 뭐 K-드라마 난린데 니네가 더 잘 살고 돈 많이 버니까 니네가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도 야 우리는 인도랑 중국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1인당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라. 그러면은 국가 단위에서는 그렇고 한 국가 내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그럼 줄여야 되는 게 있는데 어디가 많이 줄여야 돼? 산업이 많이 줄여야 돼? 개인이 많이 줄여야 돼? 아니면은 소득 수준 높은 애들이 더 많이 줄여야 돼? 이런 것들도 다 논쟁이 있잖아요. 그럼 산업 내에서도 대기업, 중견기업 참 이렇게 의무를 할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보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지금 단위가 100만 톤이거든요. 쭉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배출했을 때가 7억 3천만 톤 정도? 아까 전 세계가 한 450억 톤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7억 톤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50억 톤에 7억 톤은 얼마 안 되네.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많이 배출해요. 우리나라 200개 국가 중에서. 그리고 그 200개 국가를 줄을 쫙 세우면 우리나라가 10번째잖아요. 밑에 한 120개 합친 거랑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요 선진국이랑 경제국들이 다 배출하는 거예요. 이 주요 경제국들을 우리가 어느 나라라 그러죠? G20이란 말 들어보셨죠? 주요 경제국. 그거보다 좀 더 소수인 선진국 그룹이 뭐예요? G7. 근데 G20이 G7에다가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중에 G20이죠. G20이 전 세계 배출의 한 90%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0개 국가지만 이 20개 국가가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배출하다가 줄었어요. 이때. 왜 줄었죠? 코로나? 아니요. 코로나 이때예요. 코로나가 19년 말에 해갖고 사실 2020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사실 이때 줄은 거는 한 3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랑 상관없이 미세먼지를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랑 봄철에 석탄화력 발전소 출력을 100%가 아니라 야 니네 80%까지만 해. 출력을 강제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노후화된 거 닫고 그거랑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늘려서 이것 때문에 줄은 거예요. 이런 정책이 없이는 한국처럼 서구 산업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못 줄여요. 이 당시에 그래도 한 3천만 톤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그런 조치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축소. 그랬다가 코로나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나죠. 근데 2019년 레벨까지 안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2022년 작년에 이거보다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도 시원찮을판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지. 그러면은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배출한 거 누적을 한번 보자. 방금 전에 본 거는 연간 우리나라가 배출한 양이잖아요. 누적. 산업혁명부터.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1970년, 80년 들어서 이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산업혁명 초반에는 우리는 별로 책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한국이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30위권 밖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늘리면서. 그래도 보시면 지금 중국이 연간 제일 많이 배출한다고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1위죠. 29%. 그리고 중국이 13%. 그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미국이. 거기다가 유럽 전체. 그럼 아시아에서 이게 왼쪽인데 제가 그래프 옮기면서 잘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한국이 여기 지금 1점 몇 프로인데 이제 1.5가 안 돼갖고 1%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1%밖에 안 되나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구 대비했을 때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누적 배출량이 한 190억 톤 정도 되는데 1.1%로 하위 129개국 합친 거랑 똑같아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10위 국가들이에요. 중국이 2000년도 중반에 이미 미국 제끼면서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연간 배출량이 크죠. 그 다음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한국. 한국 밑에 깔려있으니까 적어 보이지만 이거는 얘네 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모든 통계를 다 왜곡시키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선진국, 중국인, 미국같이 빼고 너무 큰 애들 빼면은 한국이 92년도에 여기서 출발해요. 한 2억 톤 좀 넘었어요. 그랬다가 프랑스 제끼고 이탈리아 제끼고 캐나다 제끼고
이대로 갔으면 독일까지 제낄 뻔했는데 독일은 내려왔잖아요. 그랬다가 코로나로 양쪽 다 줄면서 아직 독일 안 제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작년 수치 이제 나오면은 독일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독일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고 그런데 우리가 연간 매출량에서 독일을 일본도 저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한국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연간 매출하는 양이 산업혁명 시작했던 영국 거기다가 네덜란드 합치고 거기에 북유럽 5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다 합친 것만큼 우리가 배출해요. 연간. 심지어 유럽에서 기후변화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제가 저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전공하신 분들도 수치를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영국, 네덜란드 플러스 북유럽 5개국 다 합친 것보다도 연간 많이 배출한다고 그러면 진짜 하고 나중에 수치 보고 왜냐면 머릿속에 고정관념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발전한 건 맞지만 에이, 설마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5개 합친 것보다 많이 배출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배출해요. 그리고 이거는 연간 배출량 총량인 건데 1인당 매출량 그거를 이제 인구수로 나눈 거죠. 1인당 매출량도 우리가 웬만한 선진국 다 제끼고 OECD 국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38개국이거든요. 이 38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1인당 매출량 높은 데가 호주,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밖에 없어요. 호주, 미국, 캐나다는 땅덩이가 넓고 엄청난 큰 집에 살면서 맨날 기름차 타고 다니니까 많이 쓰겠죠. 거기만큼 우리가 쫓아간 거죠. 우리는 1인당 한 12톤? 그러니까 거의 영국이 지금 한 6톤이 안 돼요. 영국 국민보다 2배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뭐 아프리카랑 동남아랑 비교하면은 뭐 몇십 배에서 뭐 아프리카랑 비교했을 때 몇백 배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뭐 한국이 많이 그동안 발전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출해? 이게 산업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국민 1인당 많이 배출한다기보다는 산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구수로 단순하게 나누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간 어땠냐면 9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억 5천만 톤 배출해서 영국 6억 톤, 뭐 네덜란드 1억 6천 등등 그리스랑 벨기에 합친 이게 9억 톤이었는데 이 나라 지금 다 합쳐갖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진 거죠. 이제 30년간에. 눈부신 발전으로 더 이상 세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중심으로 떠오른 김구 선생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할 국가가 된 건 아니고 좋은 게 아니죠. 뭐 K드라마, K팝 뭐 등등은 뭐 일부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뭐 또 비판적으로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전혀 자랑스러운 수치가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옛날에 선진국부터 줄여라라고 교토의정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진국부터 줄여라는 애들 중에서 심지어 너네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재정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지금 이미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래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산기후라든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생존에 영향을 받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이라든가 남미 국가라든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피해 예를 들면 파키스탄 작년에 국토의 3분의 1의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기후변화 일으킨 애들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국가들이 안엑스 2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선진국 중에서도 재정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국가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선진국들 중에서 누적 배출량을 1인당 나눠봤어요. 그러면 미국은 1인당 한 1,300톤 정도 돼요. 영국은 한 1,100톤? 우리나라 350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과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등의 책임은 커요. 엄청. 일본도 한 500톤 되니까. 얘들은 온실가스도 많이 줄이면서 다른 나라 돈도 지원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해야 돼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등. 근데 우리나라보다 많이 줄이면서 개도국의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는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이제. 그러면 스위스 입장에서는 야 한국 니네는 역사상 배출량 누적 배출량도 우리보다 많아. 현재 1인당 배출량도 우리보다 많아. 누적 1인당 배출량도 우리보다 많아.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50% 이상 줄일 거고 30년까지 엄청나게 줄이고 있고 심지어 개도국에다 재정 지원해주고 있는데 니네는 왜 돈 안 내? 니네는 왜 안 줄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인도는 39톤이에요. 우리 350톤인데. 아르헨티나 184. 중국 많이 쫓아왔죠. 167까지. 그래도 한국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나라 국가들처럼 그리고 좀 있으면 뉴질랜드, 그리스도 따라잡겠죠. 이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네는 안엑스2 국가로 많이 줄이고 돈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는 92년에 개도국으로 분류됐으니까 지금도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 분류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개도국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환경을 챙긴다고 했을 때, 야, 그래, 환경 좋지. 근데 경제는 성장해야 될 먹고 살 거 아니야. 취업난도 해결하고 돈도 벌고 해야지. 근데 환경 챙기다가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어? 보통 얘기하잖아요. 환경과 경제가 뭔가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90년 이후로 스웨덴의 GDP,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는 엄청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에이, 스웨덴이야, 사회민주주의 국가야, 워낙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땅덩이도 넓고 사람은 적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가능한 거지.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경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줄였어요. 경제가 파탄으로 안 갔다고요. 오히려 더 발전했죠. 그러면 독일도 뭐 독일 국민들이 워낙 그런 거 잘하니까. 아니요, 영국도 경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줄여요. 한국은 경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가 거의 같이 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줄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디커플링이라 그래요. 커플이었는데 디커플이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가다가 이제 헤어지는 걸 디커플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경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제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경제가 무한 성장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이 있지만 실제로 줄여야 되는 건 제가 G20 국가들이라고 했고 그 G20에는 유럽이 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유럽을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개 국가들 합쳐서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60개 국가들을 매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60개 국가들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잘 줄이고 있는지, 기후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데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국가는 없다라고 이제 이 단체는 매년 발표하는 단체인데 판단하고 있어서 63개 순위까지 있지만 사실상 60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4번째. 우리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운동가여서 한국이 책임 이상으로 과도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만큼 최소한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 지금 경제 순위가 전 세계에서 10위, 11위 하고 있고 절대 규모로 봤을 때 1인당 국민소득 35,000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여전히 이 정도로 삶의 수준을 누리고 사는 국가로서 과거에 우리가 배출했던 거, 현재 배출하고 있는 거, 미래에 배출할 거 감안하면은 한국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돼요. 근데 못하겠다고 계속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게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 기업의 역할이 어떨까? 근데 기업들도 이제 기후위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신자유주의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기업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년 있는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모여갖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걸 매년 여는데 거기서 매년 전 세계 그 경제학자들, 뭐 기업인들,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가장 위험이 되는 요소가 뭐냐를 물어봐요. 매년 물어보는데 매년 기후변화가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에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오른 거,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극한 기후현상, 그 다음에 중국, 미중 갈등 등의 지경학적 대립, 그 다음 기후변화 완화 실패. 완화라는 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예요. 기후변화 감축에 실패하면 그게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년 동안에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리스크가. 근데 10년으로 해보면 1, 2, 3, 4가 다 기후변화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러면 2050년까지 이렇게 거의 0으로 줄이려면, 온실가스 이렇게 줄이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영어라서 죄송한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2035년에 선진국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2035년, 앞으로 10몇 년밖에 안 남았죠? 10몇 년 안에 선진국은 석탄 발전, 천연가스 발전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진짜로 석탄 발전은 2030년까지 없앤다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영국, 뭐 독일, 뭐 캐나다 등등,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다 없애고,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는 온실가스가 절반으로 나오거든요. 석탄 발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천연가스 발전도 이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2030년, 35년, 40년까지 석탄 발전 플러스 천연가스 발전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진국 OECD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고, 이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건물 지을 때도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놓고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도 다 재생에너지 쓰고 등등을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7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는 우리한테 어디에 쓰여요? 불 켜고, 냉난방, 그 다음에 급탕, 물 끓이고,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취사,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도 쓰이겠죠? 건조시킬 때, 뭐 열가할 때 등등에 쓰이는 거니까.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 안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냉난방도 해야 되고, 급탕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수송에도 전기차로 바꿔서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을 적게 써야 되죠. 안 쓸 수 없는데 그 전기를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최대한 많이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한 33% 나가고, 산업에서는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그 다음에 수송 분야, 도로교통이라든가, 그 다음 가전에서 요만큼 배출하는 거죠. 전체 유가 8천만 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전력을 생산하는 거랑 산업에서 줄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10대 그룹에다가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10대 그룹 플러스 한국전력 하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64%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기업들이 계열사 포함해서 많이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라고 했잖아요. 철강이면 어디예요? 현대해철이랑 포스코. 근데 철강은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하는 원인이 전기 생산, 즉 포스코나 현대해철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잖아요. 한전에서 그 전기를 만들 때 석탄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전히 60% 쓰거든요. 그 전기를 받으니까 그로 인한 배출량을 포스코나 현대해철이 배출한 것처럼 다 봐요. 한전에 배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얘네가 쓸 전기를 만드느냐고 배출했으니까. 근데 그게 철강은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철강을 만드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포스코랑 현대해철이 지금 자신들이 쓰는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13%밖에 못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석유화학은 재료가 석유 제품이잖아요. 사실 재료를 바꾸지 않으면 전력으로 인한 게 40%밖에 없어요. 정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은 90%가 전력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기업이 어딜까요? 네, 삼성전자. 2등은 SK하이닉스. LG전자 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30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제가 얘기한 철강, 현대해철이나 포스코 있죠? 여기 2등부터 6등까지는 한전의 발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빼고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는 온실가스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3위거든요. 반도체, 그 다음 시멘트 등등 있는데, 전력 소비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 SK하이닉스가 2등, 그리고 현대해철이 3등,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들이 4, 5등이에요. 근데 온실가스로 보면은 포스코가 한 8천만 톤 배출하는데 삼성전자가 1,5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포스코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근데 이 1,500만 톤이 2015년도에는 한 600만 톤 정도였거든요. 6, 700만 톤? 2배로 늘은 거죠. 2015년도가 무슨 년도냐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배출권 거래제라 그래서 니네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이 이만큼이면 앞으로 더 무조건 줄여. 니네가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만큼의 우리가 배출권을 줄 거고 앞으로 배출권을 줄일 테니까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라는 정책을 도입한 해가 2015년이에요. 그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에 얼만큼 줄였는지 보면 포스코 거의 안 줄였죠. 오히려 늘었죠. 전력회사들은 좀 줄었죠. 이게 다 석탄 발전 줄인 것 때문에 그래요.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기후위기랑 상관없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현대해철도 늘었고 많이 늘었죠. 삼성전자는 100% 이상 늘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62% 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에서 줄여야 돼요. 산업에서 줄여야 되는데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가 많이 배출하는데 지금 당장 줄이기 쉽지 않아요. 철강은 이 철강을 만들어내는 공정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석탄이나 코크스를 활용한 거에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법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스웨덴은 작년부터 그 새로운 공법으로 철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되는. 오스트리아에도 관련 공장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해체랑 포스코는 앞으로 10년 기다려요. 그 얘기는 10년 동안 공정에선 줄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석유화학 답 없죠 사실. 제품이 그건데. 시멘트도 시멘트 재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원료나 공정이 바꾸지 않으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것들은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엔 줄여야죠. 재료로 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줄여야 돼요 이런 산업들도. 근데 지금 당장 많이 줄이기엔 쉽지 않은데 지금 당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산업이 어디냐? 전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ICT 기업들 이런 데들은 주로 전기 쓰는 게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전기는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이제 싸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있으니 그 전기 생산 늘려야겠죠. 거기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면서 경제위기고 향후 10년 안에 절반 이상 줄여야 되니까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고 1년 1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올해도 작년보다 줄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계 산업과 시장은 이미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위에 재편하기 때문에 여기 못 따라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전환 없이 한국 경제는 도태되고 이러한 탈탄소 사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건데 공짜 점심은 없어요. 비용이 필요해요. 전환시키려면 수많은 포스코에서도 현대해체에서도 수소환원 제철 야 니네 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하기에는 국가도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우리도 내야죠. 전기요금 내서 그만큼의 그 기금을 모아갖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든가 전력망을 구축한다라든가 에너지 효율에 쓸 수가 있어야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나 그 다음에 시멘트 산업에도 투자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이 재생을 늘리는데도 지원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 전기차로 전환도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도 늘려야 되고 건물들도 다 그 리모델링 해갖고 에너지 적게 쓰는 빌딩 가야 되고 이러려면 다 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거기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 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경제, 거기에 연결된 상권들, 석탄화력발전소 문 닫으면은 영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니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면서 그동안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했으니까 뭐 그 피해는 내가 다 책임져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회 나쁘게 되라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한 게 아닌데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냥 자르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도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선택권도 줘야죠. 그럼 그거를 기업과 노동자들한테는 책임져라? 아니죠. 국가가 지원해야죠, 사회가.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산업군이 피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에요. 내연기관차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에서 투자한 그 자동차 회사들 3사 있잖아요. 거기에 부품사들 또 부품 공급하던 사람들, 자동차 정비하던 사람들, 주유 업체들 다 바뀌어야 돼 이제. 그 사람들 니네가 세계 기후위기 조류를 못 맞추고 그동안에 안 좋은 사업이 일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 주는 거를 이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럼 그런 산업들이 위치한 지역 경제들이 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요. 이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그 피해를 온전히 다 감내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 행정, 입법, 언론, 사회의 우선순위화 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못한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뭐 지금 당장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레타 툰베리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독재가 아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관료들이 있고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 있는 건데 대통령 혼자서 기후위기에 드라이브 건다고 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다 배출하지 말라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행정, 입법, 사법의 주요 우선순위가 기후위기 대응이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정치죠. 그럼 정치인들은
저도 국회 일해봤지만 국회에 있으면서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표에 민감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 신경 쓰지 않죠. 내가 다음에 재선에 다시 당선될 수 있는데 누가 도움이 될 것인지만 보죠. 근데 정치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민감하지 않은 게 아니죠. 결국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내 지역구에서 내 지역구 정치인에 요구하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정치권과 정당과 행정부에 그만큼의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표를 적게 줄 때 정치권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바뀌어야 해결이 되는 거고 정치가 바뀌려면 또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가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GDP를 높이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관료만 욕하고 정치인만 욕한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다고 이웃들과 한두 명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도권이 얘기하는 해결책들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도 목표로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효율도 높이고 산업 부문에서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공정 전환하고 연료 대체하고 건물도 재생에너지 많이 사용하고 리모델링하고 패시브 건물 짓고 대중교통 많이 타고 자전거 타고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예요. 2,500만 대. 이 2,500만 대 중에서 전기 수차는 아직 5%도 안 돼요. 그러면 2,5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꾸면 기후위기 대응이 되느냐? 안 되죠. 2,5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전기차 2,500만 대 생산하고 그 원료 채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들 그 다음에 전기도 물론 지금은 60%가 화석연료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100% 전력 시스템 구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대수도 줄여야 되고 이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필요한 거는 내가 A부터 B 지점까지 가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제가 강의 오면서 지하철 내에서 만원철 내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차를 타야 돼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편리한 대중교통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인터랙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컨택도 있을 수 있는 것들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비대면 활동도 많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자체를 아예 그런 이동이 많이 필요 없게 도시 계획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같이 가야죠. 그 다음 시장제도 활용하는 게 탄소세라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들에 돈을 물리면 그만큼의 생산이 줄어들 거고 혹은 거기서 얻은 탄소세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으니까 탄소세도 매기고 그 다음 시장 규제도 하고 이런 걸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너무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걸 다 하면 정말 대응이 될까? 무한성장, 무한채굴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이상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은 TV를 예전에는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요만한 TV를 거실에서 혼자 봤다면 지금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매우 큰 TV를 거실에도 놓고 부엌에도 놓고 안방에도 놓고 5년마다 갈아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많이 나왔죠. 최근에도 더 세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살고 있고 시장 내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장을 비판할 수 있는데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을 없애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없애고 뭔가 되게 호혜적인 순환에 기초한 서로 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우리의 욕구를 줄여놓은 소비를 줄인 그런 사회가 언젠가는 와야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원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이 선거 때 지금 부동산만 신경을 쓰고 있고 경제성장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럼 이런 담론에 대한 변화 없이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성장주의에서 탈피하자는 얘기를 지금은 소수죠.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 동의할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그린피스 대중 캠페인 단체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진 못해요. 왜냐면 대중 캠페인 단체다 보니까 저희 캠페인 메시지를 지나가는 사람들 10명 붙잡고 얘기했을 때 한 3명은 뭔 소리 하면서 가버리고 한 3명은 좋네 하십니다 좋네 하십니다 하는데 예 하고 지나가시고
나머지 3명은 좋은 일 하시고 동의하고 우리 사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내서 같이 할 시간까지는 없고 열심히 화이팅! 하고 지나가고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동의하시고 이거 진짜 우리 사회 바뀌어야 되고 저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는 정도 메시지 세팅을 해야 대중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100명한테 얘기했는데 100명이 더 이렇게 쳐다보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환경운동이나 기후운동 같이 하시는 시민사회 동료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좀 시장주의적 접근 아니냐, 더 이런 근본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도 동의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기후위기 대응할 수도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 등등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GDP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지표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 나온 지 오래됐죠. 20년 넘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GDP는 문제가 많다는 건 20년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GDP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수준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 근데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우리 삶의 질이 측정될까? 그 다음에 다 떠나서 이제 기후위기인데 식량장려율 이대로 놔둬야 되나? 그리고 뭐 한살림이나 생협 등등도 많이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먹거리의 10%를 차지 못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변화 없이 농업에 대한 변화 없이 과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 그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꿔야 되죠, 당연히. 물론 완전 채식으로 가는 길은 사실 허들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비건을 해본 적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라는 틀 안에서 봐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당연히 변화에 있어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채식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완전 채식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육식 위주의 특히나 공장식 축산의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건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를 규정해라고 만들어진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계 내 삶의 의미 등이 내 삶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레디컬해 보일 수 있어도 사회에 던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고 개인과 단체들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종교에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뭐 불교나 종교에서도 기후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교 환경연대도 그 축이지만 결국 불교를 기반으로 한 단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중점적인 내용들이 이런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유정균 선생님도 하셨지만 경향에서 얼마 전에 경향 포럼 하면서 탈성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또 한번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경향 포럼에서 나왔던 탈성장에 대한 담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했을 때 간극이 크잖아요.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결국에는 녹색불교 지도자분들이 줄여야 될 부분 아닐까? 해서 제가 정답은 없지만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앞으로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각 분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시고 특히나 저도 김병건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살고 있는데 이 경제체제 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주류화시킬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김병건 선생님도 지금 강사에 들어가 계신 걸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과정에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정답도 없고 아직 이해하는 바가 크지도 않지만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